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방송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출연해서 신당 창당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그 의미, 계획 등을 자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당 대표 사퇴 후폭풍 등 당면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12월 14일 목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신의 거취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대표직을 사퇴했죠. 네, 그동안 사퇴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내홍이 좀 벌어졌었는데 결국 물러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더 이상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면 안 된다면서 대표직 사퇴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이번 김 대표의 사퇴로 당분간 당 대표 권한대행 역할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맡게 됩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오늘 오전에 3선 이상 중진들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기현 대표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면서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반면에 총선 불출마 이런 언급은 없었죠? 네, 이 총선 출마 또는 험지 불출마, 험지 출마 이런 어제 언급은 이 총선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걸 미뤄봐선 현재는 당 대표직은 내려놓지만 울산 지역구에 출마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두 사람 어떤 얘기 나눈 거죠? 네, 일단 이준석 전 대표에 따르면 사실 이준석 전 대표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 상황이 좀 당장 시급하다 보니까 김 대표의 거취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 대표한테 김 대표에게 규책 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자신은 김 대표를 바꾸라고 한 적이 없고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만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두 사람의 만남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그동안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해왔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어요. 네, 그동안 신당의 필요성만 언급해오던 이낙연 전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어제 한 방송에 나와서 좀 공식화를 했는데요. 당 지도부에 혁신을 요구를 하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말을 해왔는데 창당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기는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욕심대로라면 총선에서 제1당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의 단합을 또 강조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에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단합과 또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이슈와 또 잇따른 비명계의 압박 등 당내 내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좀 대표로서 당을 좀 빠르게 수습을 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온 경제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번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시장의 예상대로 이번에도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연 5.5%, 올해 7월에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에 3번 연속 동결을 한 겁니다. 그동안 이 기준금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고물가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년 말에 물가 상승률을 2.4%로 예상을 했는데요. 0.1%포인트 예전보다 좀 낮아진 건데
9월 전망 때보다 더 빨리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물가가 잡힐 수 있다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이제 내리게 될 텐데 내년에 금리를 얼마까지 내린다고 했습니까? 네, 연준 위원들의 내년 말 평균 예측치는 지난 9월보다 더 낮은 4.6%로 집계가 됐습니다. 0.25%포인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에 기준금리를 3번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번 발표를 사실상 연준이 긴축에서 완전히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파월 의장이 금리가 거의 최고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도 했고 회의에서 금리를 언제 내릴지도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긴축이 사실상 끝나간다는 기대감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겠어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폭을 모두 늘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나스닥 지수는 약 1.4%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정상 경제 외교 소식입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서 반도체 동맹을 공식화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크 류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서 경제 안보 분야 협력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반도체 동맹이었습니다. 이 동맹은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협력을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동맹에 관해서 두 나라가 명문화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는데요. 사실 이번 국빈 방문의 목표는 거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경쟁력 강화에 맞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추진해온 정부 입장에서는 네덜란드는 세계 1위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을 보유한 반도체 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그 ASML이라는 기업을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윤 대통령이 이 ASML이라는 세계 1위의 반도체 장비 기업을 방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 ASML의 클린룸이라는 곳을 시찰을 했는데요. 순방에 사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는 건 반도체가 핵심 산업인 우리나라가 반도체 제조에서는 최강국이지만 관련 장비들은 그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네덜란드 순방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행을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이 ASML을 방문을 하고 또 정상회담에서도 명문화를 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목표에 맞추는 이 순방 일정을 마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끝으로 사실상 주요 일정을 끝내고 3박 5일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친 뒤 곧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아온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송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3가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전해드린 대로 우선 지난 2021년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모두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을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 돈봉투 살포를 지시를 했거나 묵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서 모두 7억 6,300만 원을 받는 등 총 8억여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또 이 가운데선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박모 씨로부터 받은 돈 4천만 원은 인허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고 적용된 뇌물 혐의까지 이렇게 모두 3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여전히 혐의 부인하고 있죠? 네, 그동안 송 전 대표는 혐의를 계속 부인을 해왔는데 이번 수사는 명백한 별건 수사다, 기획 수사다 하면서 또 한 번 반발을 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이후엔 자신의 SNS에 영장 실질 심사 준비를 잘하겠다면서 이 짜장면을 먹으려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주인분도 돈을 절대 안 받으려 하고 손님들도 응원을 해주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에 자신의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또 거듭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거나 또는
질을 떨어뜨리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사례가 이번에도 또 확인이 됐죠? 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했는데요. 270여 개 품목을 들여다봤더니 최근 1년 동안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약 13%에서 결국 꼼수 가격 인상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뭐 그동안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먹으면서 이게 좀 양이 좀 적은 것 같다. 늘 제가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 사실 제가 먹은 건 생각을 하지도 않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말 그대로 이 느낌만이 아닌 이 사실인 게 확인이 좀 된 건데요. 네. 이번 명단을 좀 보니까 제가 늘 먹던 제품, 늘 적다고 느꼈던 제품이 이번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소비자원이 공개한 명단을 좀 보면 허니버터, 아몬드 등으로 유명한 바프 제품, 또 카스 캔맥주, 동원 양반김, 혜태 고향만두, CJ 제일제당의 백설 그릴 비엔나 등이 이 제품 등이 명단에 포함이 됐는데요. 좀 자주 찾는 식품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바프만 이 제품의 용량 변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통해서 고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정부가 꼼수 인상을 방지할 대책을 내놨다는데 어떤 대책입니까? 네, 우선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를 하는 방안이 추진이 됩니다. 또 홈페이지에도 용량 변경을 반드시 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걸 안 지키면 부당 행위로 지정을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고시도 함께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7월에 국내 연구진이 꿈의 물질로 불리는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해서 이제 화제를 모았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닌 것으로 국내 학계가 결론을 냈다고요? 네, 저희도 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진위 여부를 놓고 말씀하신 대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국내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국내 초전도체 검증위원회가 어제 백서를 발표를 하고 초전도체의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장 확실한 검증 방법은 개발한 연구자들에게서 직접 시료를 제공을 받아서 교차 측정을 해보는 거지만 세 차례 요청을 했지만 시료를 못 받았다고 검증위원회 측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11일에 기자회견을 열었던 개발자 중 한 명인 고려대 권영환 교수는 논문을 더 보완을 해서 더 확실히 이 초전도체를 입증을 해보이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약 투약 혐의 받고 있는 가수 지 드래곤에 대해서 경찰이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낸다고 하네요. 네,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지드래곤을 한번 공개 소환 조사를 하고 간이 시약 검사와 또 모바일 정밀 감정, 또 손발톱 정밀 감정까지 했는데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죠. 여기다가 참고인도 6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렇다 할 혐의점을 못 찾고 결국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대해서 다음 주 중으로 불송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리한 수사였다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인데 당초 경찰 수사 시작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진술에서 이제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 진술이 중간에 오락가락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경찰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이 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처음에 지드래곤이 마약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앞서서 저희 KBS가 좀 보도를 해드린 대로 이 실장이라는 사람이 처음 조사에 와서는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후에는 지드래곤이 직접 마약을 한 건 못 봤다. 다른 배우가 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좀 사실상 바꾼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정밀 감정 결과도 계속 음성이고 이런 이 결정적인 진술마저도 좀 흔들린 상황이어서 그동안 경찰이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좀 있었는데요. 경찰은 제보가 있었고 또 혐의가 없는 걸 밝혀내는 것도 경찰의 몫이라면서 수사를 그동안 좀 해왔는데 일단 결국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엔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장모에게 사위가 이제 불을 붙여서 결국 징역형을 받았어요. 네, 참 좀 황당한 일인데요. 암투병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법원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사건은 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 사위 김모 씨는 지난 5월에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서 폐암 말기로 입원 치료를 하던 장모와 함께 있다가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이 장모에게 갑자기 던집니다. 장모는 이 갑자기 벌어진 일에 당연히 속수무책이었겠죠. 얼굴과 머리, 손, 또 목까지 2도 화상을 결국 입었습니다. 네, 사위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네, 사위는 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퇴마의식, 이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는데 장모가 좀 갑자기 움직여서
장모가 움직이면서 머리카락이 닿았다면서 장모를 다치게 할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자기가 환각 등의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을 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재판에서는 이런 사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가요? 네, 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위가 불을 지르면 장모나 또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위의 행동이 고의가 있었다고 봤고 심신미약 상태도 당시엔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이 존속 살해 미수를 적용을 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해의 고의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30에서 10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영동 북부에는 120mm 이상의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영동과 경북 북부는 내일 오후부터가 강수 집중 시간으로 장대비 형태로 바뀔 걸로 보입니다. 내일은 천둥, 번개, 돌풍도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은 전국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고요. 오전부터 제주, 오후부터는 해안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요. 항공기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산지 쪽은 폭설이 예보돼 있어서 우려됩니다. 북부 산지에는 10에서 30cm, 중부 산지 5에서 20cm, 강원 내륙에도 최대 7cm의 눈이 오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9도 등 7도에서 15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과 모레까지는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그러나 모레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글피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 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7.9도입니다.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도 서해안 일부와 강원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나 눈이 내리면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 등에서 도로 살얼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드시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청주 영도고속도로 청주 방향 속리산 휴게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북상주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나 뒤로 1km 구간 처리 여파받습니다. 이밖에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 소래 터널 부근 더딘데 이후 조남 분기점 1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밀리기 시작하고 잠실 쪽 올림픽대로는 한강대교 조금 못 간 1차로에서 사고가 나 행주대교부터 정체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와 민주당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공식화. 총선을 앞두고 대형 정치 뉴스가 쏟아지면서 정치의 계절임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스튜디오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당 창당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께서 드디어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식화를 했습니다. 우선 신당 창당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 즉 신당을 만들어서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네, 아직 최종 발표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들 국민들께서 느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망해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대한민국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당들은 그에 대한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유능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국가에 대한 봉사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기도 콕 집었습니다. 1월 초. 불과 3주 정도 남았는데 실무적인 준비나 이런 거 많이 진행돼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1월 초라는 것은 국민들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실무 준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함께 할 사람이 누구냐 이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상징성 있고 임팩트 있는 국민에게 어필하고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 대표님과 이제 함께 하기로 했는지 이제 일단 그런 점이 궁금하고요. 혹시 그분들이 누군지 공개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정치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각 분야의 전문직들,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계는 갈수록 전문직의 세계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종합적인 통찰을 가진 분들이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무슨 명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님께서는 양양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과는 연대는 바람직하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 연대까지는 생각 안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금태섭 양양자 의원 두 분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각각 창당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씀, 이런 말씀 정도 나눴어요. 그리고 뜻을 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여지를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아직 연대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뜻을 모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뭐든 정책적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을 좀 약간 공통되는 것을 보셨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지금 국가 위기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가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큰 줄거리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친이낙연계로 꼽히는 이병훈 의원이 이제 당 분열을 우려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신당이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네. 현역 의원 중에 함께 탈당해서 혹시 이낙연 신당에 동참하기로 이미 그렇게 하신 분 있습니까? 정치인들의 거취는 남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원내 일당이 되고 싶다는 포부도 얘기하셨어요. 아마 총선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번 4월 총선 원내 일당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중장기적인 원내 일당 이제 추진하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어떤 방송 인터뷰에서 갑자기 물어보시길래 약간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요컨대 정치의 대안 정치가 가능할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많이 절망하고 계시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내놓을 것이냐, 거기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요컨대 대표님께서는 자꾸만 이제 거대 양당 구조의 폐해를 자신이 만들 대한정당으로 극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우선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이죠.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 불행한 결과가 오지 않도록 잘해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최악은 박근혜 정부,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였는데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정체의 기간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대로 둔다면 퇴행의 기간으로 평가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대표님 지금 현 정권의 그럼 이제 최악이다. 최악인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가정들은 반찬수를 줄여야 할 정도로 살림이 쪼달리고 있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 정도, 그리고 잠재 성장률마저도 1%대로 쭈그러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가 몹시 불안하고요. 한미일 관계 개선을 중시한 나머지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고 남북 관계도 나빠져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게다가 행정부가 세밀하지 못해서 이태원 참사도 났지만 태풍 폭우 피해를 오히려 더 키웠다거나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서 역대급 참패 119대 29라는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119대 29라는 것은 세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는 그 성적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대로 두면 이 추락이 침몰로 갈 수도 있겠다. 여기서 추락을 멈추고 지속 가능 국가로 되돌려 넣을 것이냐 아니면 침몰로 가도록 둘 것이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기로가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금 현 정권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이 대안이 되고 있나? 역으로 이렇게 여쭤본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렇다고 답을 못하는 형편이라고 느낍니다. 민주당이 내부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못 얻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정치적 절망, 저는 정치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정치 암흑기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공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현재 양당 구조에서 이낙연 신당이 대안이 되려면 이제 국민들께 어떤 희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떤 희망을 보여주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겁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세력 또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겠죠. 대한민국은 지금 5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팬데믹 위기, 디지털 전환 위기, 기후변화 위기, 에너지 전환 위기, 그리고 인구 위기, 이 5대 위기입니다. 이 세계 공통인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더 심각합니다. 특히 인구 위기는 최악이니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생존 가능하냐의 물음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위기가 모두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위기들입니다. 정부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해결의 역량을 가진 또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세력이 반드시 나와야 할 단계입니다. 제가 아니라도 누군가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마는 네, 저도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같은 질문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제 드릴게요. 네. 그동안 제3지대 정당들이 야심차게 이제 출발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번번이 양당의 벽에 넘지 못하고 이제 네. 그런 대표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낙연 신당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제3지대 성공 조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것은 지금부터의 과제이지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 또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 공황이랄까요. 이런 상태이죠. 여야 정당이 이렇게까지 잘못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이 거의 폭발 직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그런 국민들의 절망 그리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을 채워줄 또는 그에 부응할 만한 대안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뜻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란 이 현실로 돌아오면은 중요한 선거 앞두고 있는데 분열은 안 된다. 하루빨리 네. 돌아와라. 네. 이런 요구를 계속 받게 되실 겁니다. 네. 가정입니다만 나중에 이낙연 대표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는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양당이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양당 모두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을 투표장에 가시도록 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지 양당 좋다는 사람을 빼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양당이 그렇게 화를 낼 일도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걸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양당이 그렇게 국민들께 절망을 드린 그 이유를 없애고 내부 문제를 개선하고 이것을 먼저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않고 대안을 내려고 그러면 욕부터 하는 이것이 과연 정치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가를 되묻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선택할 곳이 없다,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국민들께 선택의 여지를 드리는 것을 나쁘다고 하고, 그러면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야만 기득권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도리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신당 창당 이제 시사하시는 그 과정에서 김민석 의원의 사쿠라 발언 등 이제 원색적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뭐 특별히 해드릴 말씀은 없어요. 단지 그 사람들의 정치는 맨날 그렇게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 그것뿐인가? 왜 정치가 그렇게 각박한가, 척박한가 하는 걸 되묻고 싶고요.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조금 다른 얘기한다고 욱박지르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절망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반성하는 것이 먼저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이낙연 회동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이제 최근에도 나왔었고요. 대표님께서는 사진 찍기용 회동은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뭐 당내 의사결정 구조 같은 거 이제 뜯어 고치겠다, 또 근본적으로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겠다면서 이제 대화를 청하면은 다시 당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주 보실 의향이 있나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의지가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만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만났을 때 제가 바로 그런 뭐랄까요? 문제를 느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도 이제 일부 감지가 돼요. 국민의힘에서는 갈등 속에서도 이제 좀 토론이 진행돼서 당 대표도 이제 사퇴하고 친윤 핵심 의원도 불출마를 결정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당 대표를 향해서 일렬로 서 있는 그런 형국이다, 좀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민주당의 오랜 자랑. 이 당내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였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것이 아주 극단화되어 있죠.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이원우 의원은 장제원 의원은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못하냐, 험지 출마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면에서 좀 본인이 희생,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홍성국, 이탄희, 오영환 이런 참으로 보배 같은 초선 의원들이 먼저 불출마를 선언한 것 참으로 안타깝고 아깝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정치판은 귀하고 좋은 사람이 먼저 배제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더 버티고 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시암의 법칙이 여의도를 지금 배회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연망하는 지금의 시대 정신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역량 국가가 첫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부닥치고 있는 여러 위기는 국가의 역량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국가, 지금 정부는 그런 역량이 몹시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그런 역량을 가진 정부, 역량을 가진 국가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그런 국가를 뒷받침할 만한 책임과 능력을 가진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 여당 대표 사퇴, 후폭풍 등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고향도 지키고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10만 원 기부 시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드리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와 전국 농협지점에서 기부하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답례품도 골라보세요.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는 또 하나의 방법.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고향사랑 기부제. 행정안전부와 243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난치성 질환 어린이 돕기 공익신탁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바람. 환경지키기 공익신탁으로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바람. 당신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당신의 바람 공익신탁이 실행합니다. 기부 목적을 정해 자산을 맡기면 기부자의 바람대로 자산을 운영해주는 공익신탁. 국가 관리로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하는 선진국형 기부문화. 공익신탁으로 대한민국에 당신만의 따뜻한 바람을 더하세요. 이 캠페인은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재활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이수빈입니다. 교정운동치료로 들어가고 있어요. 재활치료는 저는 수기로 손으로 사람 몸을 만지고 뼈를 만지고 그다음에 교정운동이 들어가는 재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도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픈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다 아파.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 팔, 손 다 아파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 아파서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아픈 거 기억 못할 만큼 편하게 나갈 때 제일 보람을 느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몸이 정답이 없고 아픈 거 똑같은 질병이라도 아픈 느낌이나 아픈 통증의 강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맞춰줘야 되긴 하지만 정답이 없는 거에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더 제가 공부를 하든지 뭐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수술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 덕분에 수술 안 하고 넘겼다 이런 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괜찮아지면은 이제 안 오시는 거죠. 안 보는 게 제일 좋죠.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은 좋게 치료하고 건강해지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은 비구름대가 얇아서 비가 약하게 시작이 되겠고요. 주로 내일 강수량 많은 구름대 영향으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여집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영동 지역과 경북 북부는 내일 오후부터 시간당 20mm에 가까운 장대비 형태로 쏟아지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20에서 많게는 10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고 영동 북부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강수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강원 북부 산지에는 10에서 30cm, 또 중부 산지에는 5에서 20cm의 폭설도 예상됩니다. 강원 내륙에도 최대 7cm의 눈이 올 것으로 보이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9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5도 분포가 되겠고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5도, 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울이 6도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글피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 바람도 계속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부터 대부분 지역의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또 오늘 오전부터 동해 중부 해상으로부터 물결이 높아져 내일은 대부분 해상의 파도가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7.4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당대표 사퇴 후폭풍.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틀간의 장고 끝에 결국 사퇴를 했어요. 사퇴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여론이죠. 여론 중에서도 저는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의 여론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급한 것은 내년 선거고 선거에 상당하게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이 이제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에 문제 제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한 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걸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결국에 가서는 여론에 밀린 것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당이 이대로 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 자신에 대한 자신 져야 될 그런 책임감, 이것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됐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 대표로 김기현 대표가 계실 때는 사실 수용을 안 했는데 자신의 사퇴로서 수용한 모양새를 이제 보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용한 위원장이 요구한 것은 일단 아주 잘했다고 봐요. 혁신위는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가져오자 하고 혁신위를 구성했고 네. 그 혁신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프로입니다. 타이밍을 본 거죠. 물러날 타이밍을. 그래서 즉각적으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사실 타이밍을 봤고 그렇게 크게 늦지 않게 타이밍에 맞춰서 물러난 것은 어쨌든 당 그리고 여권 국가 국민을 위한 그런 결단으로 보고 그다음에 타이밍도 잘 맞췄고 물러난 것도 잘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두 분의 그 물러난 것은 상당하게 당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 희생을 했다라고 보고 평가를 해주고 싶고 또 물러난 타이밍도 좋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바로 직전에 장제원 의원이 이제 뭐 총선 불출마 그것도 하나의 좀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것 같고요. 또 뭐가 나왔었냐면 당 자체 판세 조사 결과가 이제 좀 나왔어요. 그게 서울에서 6석밖에 건지지 못한다는 지난 최악의 참패라는 지난 총선에서도 8석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꼭 어떤 상황으로 갔냐면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의 역풍 그리고 또 차떼기 딱 이때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저는 그때 중앙당에서 제가 전략기획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6석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국에서 8석만 안정권으로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패배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24일을 남겨놓고 당대표를 바꿨고 그 당시에 당대표가 된 박근혜가 했었던 24일 동안에 가장 큰 것은 뭐였냐면 내려놓기였었습니다. 중앙 당사를 팔았고 그다음에 연수원을 국가에다 헌납을 했었었고 천막 당사를 했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전국구 말하자면 비례대표 공천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박세일 교수에게 정권을 다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피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풍랑을 맞아갖고 배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의 존립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금은보화를 다 내버려버린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시작입니다. 금덩어리 하나씩을 바다에 던지는 시작이 됐고 그 금덩어리가 바로 이번에 저는 그 두 사람이 먼저 그렇게 버림을 내쳐졌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 이런 기득권 내려놓기는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요. 요번에 이제 김기현 대표 사퇴,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 이게 이제 중진 친윤 인사들의 연쇄 영태로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저는 물러나고 누가 물러나고 또 몇 명이 물러나고 절대 이런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상징적인 사람들이었고 그 상징적인 물러난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잘못이 있고 비리가 있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서 물러난 게 아닙니다. 사실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재판이나 국민들의 여러 가지 시선이나 내부에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김기현하고 비교하면 장제원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잖아요. 근데 그쪽은 끄떡없잖아요. 저는 지금 누구를 물러나라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사람들이 기득권 내려놓기를 했다고 한다면 내려놓고 쫓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이 어떻게 변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당이 어떻게 변하느냐 또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만약 그 경우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고치느냐 국민 뜻에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누구 물러나라 해갖고 이렇게 마녀사냥식으로 찍어서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방식은 어떤 고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보시기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지금은 이제 선거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많이 변했어야 됐는데 그런 변화해야 될 그 타이밍도 놓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당장에 급한 건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에 제일 급한 것은 공천입니다. 공천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영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항상 선거 때 위기 때 봐보면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넘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천에 있어서의 물갈이였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에 변화해야 된다.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구성원입니다.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 엘리트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 정치 엘리트를 바꾸는 공천을 첫째는 누가 해야 되느냐. 공천 심사 말하자면 공천 관리 위원장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근래에 지금 최근에까지는 박근혜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은 거 빼놓고는 그 이후로는 모두가 실패를 해왔어요. 사실은 그 선대위원 말하자면 이항구 또는 뭐 김영호 이런 분들이 했을 때에 굉장히 실패를 해왔었어요. 그 이유는요.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그만 물갈이를 하면서 그 물갈이 하는 중에서도 표적 물갈이를 하거나 또 자기 사람 심기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거든요. 지금 저는 국민의힘의 그 공천 관리를 한동훈한테 저는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한테 맡겨야 되는 이유는 이건 진짜 물갈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판을 갈아야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저는 한동훈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공천관리위원장 한동훈 이런 말씀이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공천심사위원장이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뭐 대통령이 몇 명 요구를 한다 또는 뭐 어디서 누가 요구를 한다 또 과거에 뭐 중진이 누가 요구를 한다 지역에서 누가 요구를 이게 아닙니다. 진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이 세태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정치 엘리트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정치 국민을 대표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굉장히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과학화되고 정보화되고 그다음에 통신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이런 시대에 맞게 정치인들도 바꿔줘야 되는데 완전히 옛날 정치인들이 계속 하면서 그 사람들로 조금씩 물갈이를 하다 보니까 국그릇 안에 건더기가 상해 갖고 있는데 그 건더기는 그대로 상한 건더기로 놔두고 물만 갈다 보니까 안 돼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를 제가 딱 보니까 우선은 정치권에 커넥션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과거에 이런저런 인연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꼭 배려해야 된다든지 하는 수 없이 누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빚진 게 없어요? 저는 정치에 빚진 게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 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을 봤더니 상당하게 정치를 안 해봤지만 정치적인 언어의 감각이 있고 그다음에 하도 큰 소리를 많이 쳐왔기 때문에
때문에 공정에 관해서 자기가 뒤로 빠꾸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공정에 관해서는 양보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실을 포함한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도 이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이번에 한 번만큼은 정치 세력을 확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을 확 갈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참신한, 그러면서도 실력, 제일 중요한 게 실력인데 이런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공천을 하고 대거 발탁을 했을 때 국민들은, 특히 중도 사람들은,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중도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네. 왜? 상대방은 절대 바꿀 일이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체제 하에서는 절대로 이런 공천의 물갈이 정도가 아니라 판갈이 정도가 아니라 물갈이도 거의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 상대방하고 차별화를 두고 중도 사람들한테 안심을 주기 위해서는 이 말하자면은 한동훈 같은 사람이 냉철하고 그다음에 명철하게 이렇게 하면서 아주 판을 크게 갈아갖고 새로운 정치 세력, 이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하는데 지금까지 그걸 형성을 못했거든요. 솔직히 국민의힘도 윤석열을 자기들 대통령 후보로 처음부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도저히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없는 상태 속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밀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대통령을 거의 도와주지도 못하고 팔짱만 끼고 앉아있고 중도 사람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도 팔짱을 끼고 앉아있고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남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3년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고 그 세력을 중도가 찍게 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중도들이 만족해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로 그냥 완전히 판을 바꾸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한동훈이고 적임자가 한동훈이다.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하자면은 세력을, 정치 세력을 바꾸는 거, 판가리를 해갖고 완전히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인물들로 과감하게 끌어들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그 요구나 이런 데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세요. 아까 이제 정치권에 어떤 빚을 안 졌다고 하셨는데 또 이제 검찰 출신이고 지금 이 정부나 이런 데 그 검찰 출신들이 많다 이런 지적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내가 한동훈 만나보지도 않았고 다만 언론에 비친 거나 국회에 답변한 걸 보면서 저렇게 국민 앞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고 공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막상 자기가 뭘 맡아갖고 뒤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럴 정도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그런 인품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분이 만약에 공관위원장을 맡은다. 그러면 지금 누구 사람을 심으라가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히 그동안의 기득권 정치, 그동안의 구태 정치, 그동안의 낡은 정치, 거의 진짜 박물관에 넣어야 될 이런 정말 썩어 빠진 정치에 대해서 그분도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을 내가 많이 느껴져요. 그 발언이나 답변을 듣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신한테 칼을 맞게 않고 당신이 한번 이런 썩은 물을 한번 갈아봐라 라고 했을 때에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듣거나 누가 얘기한다고 더 듣거나 누구한테 끌려다니거나 누구한테 말하자면은 어떤 오다를 받아가지고 또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람 챙기고 내 사람 챙기고 그런 것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양반은 나는 검찰에 자기가 검찰 출신이다 그래서 검찰 출신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밖에 사회나 복지 분야나 노동 분야나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챙기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 외에는 도대체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잘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비대위, 또 그 비대위의 비대위, 비대위의 비대위, 비대위의 비대위, 당대표 뽑아놓고 이준석 물러나, 또 김기현 뽑아놓고 또 김기현 물러나. 이날 이때까지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왜? 완전 상한 건더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한 건더기까지 통째로 갈지 않으면은 저는 상당하게 바꾸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고 국민한테 보답하는 길이에요. 국민들의 기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옛날 정치인들 갖고 옛날 정치 보면서 분노하고 화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군요.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 아까 말씀 중에 민주당은 판가리뿐만 아니라 물갈이도 못한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혁신위가 민주당도 있었고 국민의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또 민주당에서는 혁신위가 2번이나 있었어요. 2번 다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왜?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으니까 뭔가를 확 바꾸자고 하는 건데 그 바꾸자고 하는 건데 기득권 내려놓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기득권 내려놓기를 한 게 아니라 혁신위원장들을 2번이나 구성해갖고 사실상 당 대표 기득권 지키기로 간 거예요. 그러면 혁신이 그 빵점이죠.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은 이쪽에 인요한이는 이걸 맡으자마자 그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두 사람이 화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민주당 경우는 우선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처럼 혁신위부터 벌써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한다 그런다면 이건 당대표 위주로 가는구나. 누구든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당대표를 보호하고 당대표를 지키고 당대표의 기득권을 돈독하게 해주기 위한 사람들끼리 뭉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물갈이를 하더라도 당대표하고 가까운 사람 위주로 갈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 일반 국민들이 선거 때까지 가가지고 만약에 이쪽에서 아까 판가리에 가까운 대대적인 물갈이를 했을 경우에 저쪽하고 비교가 되고 중도의 국민들은 현명하고 똑똑하고 나라 잘되기를 바라고 정말 정치가 좀 K 정치 진짜 제발 좀 K 정치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그런다면 저는 국민의힘을 중도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인요한 혁신이 얘기하셨는데 그 조기 종료할 때는 사람들이 뭐 빈손 종료다 혹은 뭐 절반의 성공이다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과적으로. 저는요. 인요한 씨가 내가 하도 가깝게 지내니까 인요한이하고 형님 동생 하다 보니까 인요한 씨가 처음에 딱 이 혁신위원장을 맡을 때 이건 메가드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한 것 같은 식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많은 전문가들이 메가드한테 그거 되겠어? 뭐 어쩌겠어? 이렇게 다 얘기를 했지만은 지형도 잘 알지도 못하고 뭐 하는 사람은 저렇게 무모한 작전을 펼쳐 성공을 했거든요. 나는 인요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자기가 한 달 반 동안에 뭘 하겠어요. 기득권을 완전히 깨버리겠다. 기득권을 깨야만이 그 기득권 자리에 뭔가 새로운 게 들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기득권 깨기로 들어갔는데 그 문제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금방 물러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 또 완전히 정치 프로들이에요. 이 프로들이었기 때문에 타이밍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인요한이가 물러날 때 뭐라고 했냐면 50대 50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나놓고 그 결과를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뭐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결국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영향력이 그 기득권을 두 분을 물러나게 하는데 절대적이었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아주 혁신이 대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혁신은 대성공이다. 네. 그 혁신이가 이제 울고를 텄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이 공관위원장으로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한동훈 그분이 만약의 경우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다. 그러면 그 양반한테 절대적으로 요구해야 될 리더십이 있고 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딩크 리더십입니다. 히딩크가 말하자면은 대한민국 축구를 감독을 하기 직전까지는 뭐냐면 뭐 축구협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무슨 뭡니까 축구협회 회장이 또 누구 추천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았었어요. 그런데 히딩크가 딱 맡고 나서는 어떠했냐. 정권을 달라. 그래서 완전히 정권을 줬어요. 작전과 선수 선발에 있어서 생각지도 않은 박지성, 생각지도 않은 이을용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발탁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인 발탁이 바로 공천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탁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발탁해가지고 정권을 맡겨놓고 하다 보니까 최대로는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세계 무대에서 완전히 그 선수들도 세계적인 선수가 됐고 그 이후로 우리 그 방식으로 했더니 우리 축구가 계속해서 본선 진출을 하고 15억이 되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주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5천만에서 뽑은 대한민국 축구한테 맨날 지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야 됩니다. 완전히 히딩크 리더십으로 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면은 국민의힘의 이 공천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섞여서 해야 되겠지. 다는 아니겠지만 완전히 미스트롯 방식으로 해야 돼요.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해야 돼요. 미스터 트롯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고 왜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송가인이나 이명웅이가 저렇게 뜰 수 있었느냐. 완전히 무명 상태 속에서. 지금 정치인 중에요. 제2의 송가인, 제2의 이명웅이요. 수도 없이 많다고 봅니다. 공개적이고
공개적이고 완전히 이 말하자면 공천을 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국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갖고 심판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제대로 된 선수를 제대로 된 가수를 선발을 해갖고 스타를 만드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호남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 출마 결정하셨어요? 저는 뭐 마음은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은 결정을 했고 저는 이번에도 호남에서 출마한 거 확실하게 맞지만 조금 마음의 정리를 더 해서 명분을 더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앞에 우리 지역민들한테 발표할 생각이면 저는 마음은 정했습니다. 호남에서 출마를 하는 걸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 공무원 감정노동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정부 차원 실태조사가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예, 공무원들이 이 감정노동 관련 수준이 굉장히 위험에 달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감정노동이라고 하면은 그 고객 응대하는 이런 서비스 센터라든지 뭐 예를 들어 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만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보다 이 중앙부처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이 민원인 때문에 감정 소모가 꽤 크다 이렇게 조사가 된 거예요. 일단 좀 개요를 살펴드리면은 인사혁신처가 좀 조사를 했고요. 9월에 한 조사입니다. 소속 공무원 76만여 명 중에 1098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공무원들의 감정 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진단 영역이 있는데요. 뭐 감정 규제, 감정 부조화, 조직 점검, 보호 체계 이런 영역 모두에서 다 위험 수준에 이른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감정 노동의 원인 어떤 항목들이 꼽혔죠? 장시간 응대와 무리한 요구로 인한 업무 방해 이게 이제 31.7%로 가장 높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계속 민원인들 전화를 응대하다 보면은 하루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불가피하게 야근을 한다든지 또 주말에 나와야 할 경우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게 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폭언, 협박 이것도 29.3%로 만만치 않았고요. 보복성 행정 제보, 신고 이런 게 20.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감정 노동의 영향으로는 직무 스트레스 증가 그리고 자존감 하락이 33.5%로 가장 컸고요. 이어서 이제 업무 몰입, 효율성 저해, 직무 변경 의향이 높아지거나 뭐 이직하고 싶다 이런 의견도 꽤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나요? 약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감정 규제 수준이 이제 남성이 이제 2에서 5, 여성이 2에서 6 사이에 나와야 이게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 이 남성 공무원 평균은 6.4, 여성 공무원 평균은 6.7. 그러니까 둘 다 위험 수준에 도달했거나 뭐 직전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감정 부조화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느끼는 감정과 또 표현하는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3에서 6, 여성은 3에서 7이어야 정상인데 남성 공무원이 평균 9.4, 여성 공무원 평균은 10.1로 이건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의 뭐 아내, 뭐 그리고 직장에서의 아내, 여성 이게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감정 노동 탓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걸 뭐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답변도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뽑혔는데요. 그러니까 신체 심리적 질병 대응에 아무 조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 이상이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가를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응답은 그래도 한 11.3% 나왔고요. 전문 심리 상담을 받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응답은 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감정노동 정책이나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건강센터 심리상담에 대한 인지도도 뭐 10명 중 7명이 알고 있어요. 근데 질병휴직이나 병가 이런 건 절반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다만 이제 그 민원수당이나 책임보험, 재해보상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 응답 공무원들은 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인사혁신처장이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결과를 보고 놀랐는지 실효성이 있는 지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로 꼽히는 선수죠.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던 이정우 선수.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행이 사실상 확정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논란 그 뉴스가 나온 건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이정우 선수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행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단과 선수 측 공식 발표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일단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룰 만큼 지금 공신력 있는 보도라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고요. 조금 알아보니까 현지 시간 15일이죠. 신체 검사를 마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신체 검사까지 다 마무리하면 공식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계약 규모가요. 6년에 1억 1,300만 달러. 이제 1억 달러의 사나이가 된 건데 네. 연평균 1,883만 달러입니다. 이게 총 금액이 1,484억 원에 이릅니다. 네. 4년 뒤에 옵트아웃 조항이 담겼는데 이 옵트아웃 조항이 뭐냐면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은 선수가 계약 기간을 굳이 다 안 채우고도 자유계약 선수를 그 조기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좋은 말해서 조건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6년 계약이 돼 있지만 4년 뒤에도 FA 나 자유계약 할래 이러면은 이제 또 한번 거액 계약의 성사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 계약이면 그 우리 선수로서는 역대 최고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맞습니다. 굉장히 최고 금액이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아시아 야수로는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 프로야구 뛰던 선수가 메이저리그 갈 때는 보통 이 포스팅 시스템을 거쳐요. 이제 얼마 걸어놓고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건데 계약 총액만 놓고 보면은 포스팅을 통해서 지금 메이저리그 진출한 아시아 출신 야수들 중에 최고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2022년이죠. 보스턴 레드삭스와 5년 9천만 달러를 계약한 일본인 외야수 요시다 마사타카가 최고였고요. 투수까지 합치면은 2014년 뉴욕 양키즈와 7년 1억 5,500만 달러에 계약한 다나카 마사히로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선수로 보면은 흔히 비교할 때 이제 류현진 선수와 많이 비교하는데요. 류현진 선수보다 3배 더 많이 받고 가는 그런 초특급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팀에서 이 선수를 주요전으로 기용하기 위해 절실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 선수가 지금 이종범 그 바람의 아들로 불리는 이종범 코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바람의 아들의 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바람의 손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렇군요. 벌써부터 미국에서는 뭐 지금 1번 타자로 또 이렇게 불려놓고 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뛰고 있는 이제 일본인 선수 오타니 쇼헤이 최고의 선수죠.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 이제 대형 계약 맺으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맞대결 펼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야구 팬들은 이제 기대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서부 대전이 펼쳐진다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오타니의 LA 다저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러니까 같은 내셔널리그에 있는 또 그 안에 서부지구 소속이고요. 여기에 김하성 선수가 우리나라 김하성 선수가 지금 샌디에이고 파드리드 소속이에요. 근데 여기도 같은 리그 같은 지구에서 굉장히 이제 가을 야구 진출을 놓고 강하게 이제 경쟁을 할 것 같고요. 김하성과 이정우 선수는 또 한국에서 같은 그 키움 히어로즈 팀 동료였어요. 근데 이제 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타니 선수가 사실 투수와 타자 겸업을 하는 굉장히 좀 전무후무한 선수인데 이 투수로 나올 때 타석에서 또 한 번 한일전이 펼쳐지게 돼서 이 또한 내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어이 김씨 밭에서 뭐해? 인삼 경작 신고하려고 반면적 좀 재고 있었지. 응? 그게 뭔데? 나도 해야 하나? 당연하지 이 사람아. 인삼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해야 한다고.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인삼 경작신고 의무제. 자율적인 생산 면적 관리와 안정적인 수급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삼의 품질을 높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면 재배지 관할 인삼농협에 꼭 신고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지키는 우리 인삼. 이 캠페인은 한국인삼협회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나무는 그냥 둬도 잘 자라지 않나요? 숲을 가꾸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우리에게 깨끗한 자원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숲. 숲을 가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산림경영 컨설팅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임산물을 재배하고 숲속에서 휴식과 즐거움을 찾는 일. 관심을 갖고 더 자세히 할수록 숲이 풍요로워지고 우리들의 삶도 채워집니다. 미래의 아이들도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에 동참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SJ 산림조합이 함께합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여야 인사들과 정치 현안 토론합니다. 오늘은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우리 테이블에는 큰 정치 뉴스가 2개 있네요. 여당 대표의 사퇴 그리고 야당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공식화. 우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사퇴 이유는 뭔지 그리고 어떤 의미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일단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또 이뇨한 혁신위원장과도 만나고 그래서 그냥 김기현 체제는 유지하면서 적정한 시점에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장제원 이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보수 언론이라든지 또 패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윤심을 잘 대변한다는 최고위원인 김병민 최고라든지 장해찬 최고가 계속해서 사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등 떠밀려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명분과 실리 둘 다 잃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로서의 직을 내려놓겠다라는 이야기만 했지 울산에서의 불출마라든지 아니면 뭐 험지에서 출마하겠다든지 지금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힌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분이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은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가 이제 좀 영남 쪽의 지역구 당협 사무실들을 대부분 다 직접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울산에 가보면은요, 울산이 워낙 이제 보수세가 강하기도 하지만 지역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구를 가든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물론 잘 돼야겠지만 거기는 김기현 의원이 중앙에서 큰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게 지역이 거의 수건사업급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지난번에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그때는 이제 김기현 의원이 당시에는 좀 이제 피해자의 입장이기도 했고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정말 큰 인물인데 중앙에서 이렇게 대접을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요,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기 전에 그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지역구 주민들이 김기현 울산에서 다시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또 이런 요구를 하기까지 했거든요. 그 울산에서의 분위기를 봤을 때 본인이 지금은 당대표이긴 하지만 당대표이기 이전에 이미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구 주민들과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라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면은 당대표를 내려놓지 지역구를 내려놓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계속 이제 사퇴를 요구했었잖아요. 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울산 지역구 출마 정도는 좀 용인해줘야 되지 않나 했더니 자기가 너무 몰아붙여서 그런가 보다 봤더니 그분의 설명은 뭐냐면 울산 부울경 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그 김기현 대표가 가진 어떤 정치적인 역량으로
어떤 승리를 이끌 수 있다. 이런 네. 측면에선 활용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비슷한 얘기 같아요. 강 예, 변호사님 맞습니다. 얘기하고. 김기현 대표는 사실 수도권이라든지 이제 중앙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낼 때 중진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약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에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지역구에서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좀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험지 출마해야 된다, 지역구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진행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사퇴를 하고 그렇게 딱 정리를 했었으면 딱 명분도 있고 딱 설명도 좀 됐을 텐데 어쨌든 지금 그 인여한 혁신위가 50%는 성공했다. 나머지 50%를 채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50%의 핵심은 결국은 영남 중진들하고 지도부와 윤핵 간의 불출마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장제원 의원은 이제 윤핵 간을 대표해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라서 역시 여전히 중진 의원들에 대한 16명 있다더라고요. 그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지배적인 의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앞으로 이제 연이은 용퇴 이런 것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많이 있지는 않겠죠. 용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예 불출마 선언,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이 아니면 하태경 의원처럼 험지 출마하겠다. 물론 뭐 종로라고 얘기하셔서 약간의 그게 느낌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저는 아예 불출마보다는 험지 출마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좀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특보께서는 이제 타이밍 얘기를 이제 주로 하셨고요. 그래서 약간 빗발했다 이런 건데 방금 이제 출연하고 가신 이정현 전 정무수석 말씀은 결과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당 대표직을 내려놨고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도 있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조기 종료할 때는 뭐 50%니 빈손이니 뭐 이렇게 종료라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인요한 혁신위가 계속 그 프레스를 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대성공이다 이런 그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인요한 혁신위가 처음에 그 인요한 위원장이 부산에 가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이럴 때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 이런 것들 요구를 하면서 약간 시작은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줬다라는 이야기를 받고선 시작했지만 그 이후로 좀 냉랭한 분위기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랬는데 인요한 위원장의 그 혁신위가 중간에 끝나기는 했지만 지난주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요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를 불러서 함께 오찬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때 혁신위에서의 혁신안이 살아있다. 생명을 가지고서는 그 이후에 당에서 계속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바로 다음 날 이제 장제원 의원이 본인의 불출마 선언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혁신안이 혁신위는 지금 끝났지만 혁신위에서의 그 생명력이랄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공천 과정에서 공천 룰들을 이야기한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정현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당내에서의 정치 공학적인 해석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진 것은 강서 구청장 재보궐선거의 참패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 바꾸고 수직도 당정관계를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인요한 혁신위를 띄어서 한 단계 이제 건너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죠. 무해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은 동점을 내서 사퇴를 하게 되었는데 사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출마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당내의 그런 역학관계를 감안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저는 얘기했을 측면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그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총선의 승리도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는 사퇴와 불출마 둘 다 하고 또 추가적으로 뭔가 당의 혁신 인요한 혁신위가 제출한 혁신안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5가지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들어진 게 지금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것도 반 실패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미진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속적인 뭐 비대위든 선대위든 뭐 공관이든 등등을 통해서 더 후속적인 그런 추가적인 그런 혁신들의 내용이 이어지지 않으면 국민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거는 말씀. 특보님 말씀하신 그 국민들의 눈높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이게 실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거는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달 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선대위원도 꾸려질 거고, 누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오느냐, 그리고 또 누가 선대위원장으로 오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인요한 혁신위에서 나왔던 혁신안들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그게 하나의 생명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도 보면 공천위원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결론적으로 보면 그쵸. 그때는 뭐 그 원로들이 좀 하고 그럼 되겠다 싶은데 정말 공평하게 선당 후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이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을 맡으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비대위로 이제 전환을 할 것 같고요.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나 요런 부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공천위원장을 또 누가 하나 이 부분이 남아 있어요.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고 어떤 분들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한대행하면서, 그것도 권한대행도 60일까지만 할 수 있어요. 60일은 어쨌든 비대위를 띄워야 됩니다. 그런데 권한대행하면서 그 선대위랑 공관위를 띄우면서 그 선대위에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장관 등 이렇게 좀 간판급인 인사들을 세워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좀 오히려 더 약간 더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는 또 비대위를 거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김기현 대표 혼자 책임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도부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 거라서 비대위 체제로 가고 다시 그다음에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또 당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비대위원장에 중량감 있는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윤심을 반영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관이나 이런 것은 아마도 이제 비대위원장이 중심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 중량감이 좀 떨어진 사람이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윤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대로 이제 비대위를 띄우지 않고 바로 공관위로 넘어가게 되면 공관위원장을 대단히 윤심을 반영할 수 있는 분으로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윤석열 그 정권 하에서 내년 총선은 이제 정권 심판으로 치러질 것인데, 그리고 가장 지금 그 부각되고 있는 인물이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국민의힘에서도 자꾸 이렇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자꾸 아닌 척하면서 다른 사람 세워놓고 한동훈 장관 자꾸 나중에 뭐 어떤 특정한 시점에 부각시켜가지고 이런 전략 말고 그냥 지금부터 딱 그냥 비대위원장이든 선대위원장이든 딱 한동훈 장관을 딱 그냥 전면에 부각시킨 다음에 정면 승부를 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봐요. 안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이게 돌아서 가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또 재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미 한동훈 장관을 상수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야 간에 그 실제로 총선에서 그런 거 관련해서 정면 승부를 하는 것도 국민들한테는 뭐 국민들에 대한 또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방금 나왔던 그 이정현 전 수석이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장관을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시키면 이게 최고의 승리의 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된 거는 사실 그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을 제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뭐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서 몇 시간 동안 기차를 연기를 하면서까지 시민들과 사진을 찍어내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본인은 사실은 지금 가타부타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지금 우리 특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야 없이 한동훈 장관이 언젠가는 등판을 하지 않을까 국민들께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여론조사 같은 것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에 어저께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를 했고, 그렇다면은 시간적으로 뭐 전당대회를 하거나 이런 건 어렵기 때문에 비대위원 체제로 이제 갈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기에는 지금 뭐 아직은 장관으로서의 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부르고 계시지만 정치를 계속 해왔던 분이 아니거든요. 입각을 하시고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국정을 본 것이지 본인이 여의도 정치를 했던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한동훈 장관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 여당에서 이제 당대표와 친윤 핵심 의원이 사퇴 혹은 불출마 선언했다면 민주당에선 초선 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 선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홍성국, 이탄희 의원이 주인공인데 불출마 선언한 이유가 뭐였죠? 그러니까 홍성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그 증권맨으로서 좀 전문성이 경제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이 너무 있어요. 여야간에 대립구도로만 가고 자기가 이제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구현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후진 정치 구조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불출마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민주당에 자기에 대한 정책 재원들은 계속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제도 관련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좀 지켜달라라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는 험지 출마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불출마로 다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딱 이렇게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이분들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 우리 그 민주당이나 지도부에 뭐 타격을 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들이 또 당을 걱정해서 두 분 공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탈당과 신당 창당을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그런 의견까지도 더해져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총 6분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병석 의원하고 이제 우상호 의원은 이미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민정 의원하고 또 한 분이 더 있죠. 한 분이 더 있는 하여튼 초선의 네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도 험지 출마를 선언한 그런 상태여가지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당과 야당은 상황이 좀 틀리거든요. 그 여당이 대표가 사퇴했기 때문에 우리 야당 대표도 사퇴해야 된다 또는 뭐 우리 야당의 중진 의원들도 또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딱 똑같은 등식으로 이렇게 주장할 건 아니라고 보는 게 일부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와 야는 역할이 틀리거든요. 지금 이번에 여당에서 대표가 사퇴하고 뭐 불출마 선언하고 이런 것들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참패해서 민심을 읽지 못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야당의 역할은 사실 정권에 대한 견제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많이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영장도 기각됐었고 보궐선거에서 저희가 또 큰 차이로 또 승리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당의 지금 당의 통합과 단결을 좀 시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제도적인 당 혁신을 가져가는 것이 저는 그 방점을 좀 줘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뭐 중진이라든지 3선 이상의 의원들께서 자발적으로 불출마라든지 또는 험지 출마하겠다 이런 선언들이 이어지면 또 더해져서 더 금사첨화의 효과는 있겠죠. 예. 그렇군요. 지금 얘기하신 그 불출마 선언하는 의원들 중에서 사실 박병석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같은 게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이분들이 자발적 불출마라고 하기에는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국회의장을 했으면 보통 관행적으로 그 다음에 불출마를 하잖아요. 국회의장 이후에는. 그리고 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무슨 용태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기엔 이 두 분은 좀 적절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특보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당 통합이라든지 제도적 혁신이 지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봤을 때 당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민주당에서 이상민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결국에는 탈당에 이르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의 그 대화의 노력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네 분의 그 원칙과 상식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뭐 식사도 하고 그때도 뭐 통합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낙연 대표도 어저께 뭐 신당 창당하겠다고 거의 이제 공식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에서의 지도부의 모습이 당 통합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가?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도
이제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던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겼던 부분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 아마 당대표가 되고서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좀 당내에서 큰 소리 낼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라고 아예 명시해서 이름을 얘기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이 사람이 5년형 받고서는 지금 법정 구속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뭐 이재명 흔들기가 비명계에서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좀 당 혁신, 당 통합 그 부분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모습은 그 말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당에서는 지금 가장 현안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들은 거고 그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해서 불출마한 한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불출마를 한 거죠. 그럼 장제원 의원도 그럼 부산시장 출마해서 불출마했다라고 하면 갖다 붙이면 똑같은 논리가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민주당의 전 지역위원장으로서 제가 진단한 우리 당의 가장 지금 현안의 문제를 저는 당의 통합과 단결로 보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더해서 그 중진이라든지 다선 의원들이 자발적인 불출마 같은 게 이어지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죠. 네. 아까 우리가 이제 6명 민주당 불출마 의원 얘기하던 중에 한 명 언급 못한 사람이 오영환 의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소방관 출신이에요. 예. 그 이런 와중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그 전직 당 대표의 신당 창당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아직도 우리 이낙연 전 대표가 정말로 그 신당을 창당하는 데에 방점이 있지 않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최고조의 그런 압박 수단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그 NI를 지지하는 그 원외 모임인 민주주의 실천 행동에서 신당은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준비되는 대로 거기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했을 때 그렇게 갈 그런 의존까지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우리 민주당을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되는 정치인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는 명분도 사실은 당내에서 이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세력화를 해야 되는 기반을 거기서부터 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호남의 전남 도당위원장도 반대 의사를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고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인 이병훈 의원이라든지 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홍성국 의원도 같은 적이거든요. 그런 분들조차도 다 지금 만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실제로 신당 창당을 했을 때 같이 현역 의원들이 거기 같이 세력화될 가능성도 좀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압박수단이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떠나서 신당을 창당한다는 게 어떤 대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의 민주당은 뭐 가망이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그 이전 그 김부겸 정세균 총리를 만난 것도 뭐 총리 뭐 3연대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그 두 전 총리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민주당에서의 신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싫은 것이지 민주당에서 나가면 본인의 존재 의의가 굉장히 사라지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개딸이라고 하면서 좀 비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고 해도 그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와 뭐 비등비등한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참패를 했던 수준이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 한번 본인이 평가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재명이 싫고 이재명의 지금 사법 리스크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가 안 맞고 이게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면서 그럼 이재명을 나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당 내에서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이 아닌 다른 구심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당의 어른 아닙니까? 신당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만약에 나가서 신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는 다시는 본인이 주류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분이 지금 신당창당은 거의 유승민 전 의원과 비슷한 노선을 가게 될 수 있다.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다시는 그 지지자들에게 사랑받기가 어렵거든요.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이낙연 대표 측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 제기를 했고 대장동 사건들 그리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받아서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지금 나가서 신당한다? 뭐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할 의원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고 현실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결국 뭐 밀고 당기기 하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요즘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근데 한 방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은 시간상 다음에 인재 영입에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부와 단절돼 혼자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고립 은둔 청년이 5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이 청년들 10명 중 8명은 다시 세상에 나오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뻗으면 양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24시간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4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4.3 사건으로 뒤틀린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 등의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4.3 가족관계 정정결정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사망 기록이 기재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희생자,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희생자, 희생자의 호적에 오르지 못하고 다른 분의 호적에 오른 자녀 등이며 기한 없이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64